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물론 어제 또 야당 당사 앞에,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광화문에 가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또 하는 일이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항상 비판을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국가가 폭망하고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더욱더 언어가 거칠어지고 좀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보다는 좀 살벌하고 긴장감이 흐르고 좀 칼날을 세우는 이런 각진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진다. 저 역시 야당의 투사로 병신한 이후에는 과거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모습보다는 후자 말씀드린 그런 각지고 또 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언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그냥 소시민으로서 웃으면서 화담하면서 자신의 일만 돌보던 생활 같으면 이렇게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나란 일에 관여를 하고 또 우리 당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참여주의 정당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무겁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판 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정치된 건 아니고 항상 바뀌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온다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참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생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목련아님하고 인생은 바람이야님, 정원님, 이옥선님, 달리닷컴님, 자유파님, SBS, 박교샘님, 김민정님, 여기 대충 보니까 내가 눈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일단 들어와 계신데, 저하고 호흡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부족한 시간입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 우영호 팀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저의 토크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제 5시집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시를 한 수 소개하고 들어갔는데, 오늘도 여기 제 5시집 보면은 84페이지에 보면 가을과 나라는 시가 있고, 86페이지에서는 경복궁에서 시리즈 5번, 경복궁 5 두 가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제 가을도 보니까 이 비가 그친 다음에 추워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면 초겨울로 진입할 텐데, 그래서 가을을 보내는 마음에서 가을과 나 이 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벌써 2002년도에 지은 시니까 18년 전에 가을이 이 정도로 살벌하고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그런 가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때 18년 전에 쓴 가을과 나 이 시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간단한 시인데, 올해의 가을은 청명한 하늘보다는 노란 먹구름의 하늘이 보이네. 어제는 더 흐렸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니 오늘은
덜 좋아도 아마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돼야 의리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지. 혹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변하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만 쳐다보고 있네, 이런 시대. 역시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큰 폭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고민의 시작은 계절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시간이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죠. 벌써 18년 전에 이런 시를 썼고, 또 경북궁에서 쓴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경북궁에서 5라는 시인데, 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아마 그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고 2004년도 4.15 총선에 제가 일산에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마음을 아마 이때 2002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4년도 4.15 총선 그 당시 고양시 갑에 출마하는 걸 결심하고 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이젠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련다. 이 경복궁에 구국의 원원들이 나에게 청하기에 이제는 내가 이 험난한 현대사의 주인이 되련다. 역사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닌 봉사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 되련다. 경복궁의 돌담에 묻어나는 조상들의 땀냄새, 무궁무궁 배어나는 노랫소리들이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라 부르고 있기에 한도 많고 곡절도 많은 이 현대사의 복판에서 바른 물줄기는 트는 역사의 주인이 되라 하기에 이 부름에 어려운다. 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현실 참여를 본격적으로 좀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런 시를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젊은 나이에 기호 2번으로 경기도 고양시 그 당시 일산 지역구에서 출마했습니다만 뭐 정치적인 운은 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그 젊은 나이에 비해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당원님들 여러분들 앞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습니다만, 그리고 적은 나이는 아니기에 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무슨 누가 생각해도 좀 평가받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그 뭐 국민의힘이 이천 여의도에 가서 남중 빌딩이죠. 아마 그 건물을 샀다고 하니까 국고부정을 많이 받는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빌딩 앞에 가서 그 야당 제1야당 그래도 유일하게 원내 정당으로서 의석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저희들이 2시에 그 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가서 기자회견을 한 명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기획 탄핵으로 고생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또 김정인 씨가 보수 정치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 분인지도 평가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데 이건 도대체 아니다. 그래서 당사 앞에 가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 12분 제가 연설하면서 다 했어요. 그런 야당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싸웁니다만 원외정당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국회에서 10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이 투쟁을 해주고 해야지. 그나마 이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영민주화를
막든지 좀 지체시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식부터 좀 바꾸고 강력한 투쟁여당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냐.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103명이나 있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제일 제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역사적 사명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내에서도 김종인 씨에 대해서 특히 중도 노선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제하고 그래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으로부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신 이런 맥락을 인정하는 그 의원들에 입에서는 김종인 씨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 수가 적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유린한 탄핵에 가담한 그 아리들이 그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과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당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건데 그 당내에서도 물론 탄핵에 이 양반도 찬성한 양반인데 정진석 씨도 오늘도 여기 어디 언론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봐도 그 야당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당내 국회의원들도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정진석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반 사실은 탄핵 사탄파로 많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지만 이 양반도 그랬네.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꼭두각시인가? 당 노선이 확 바뀌어야 된다. 예? 총체적 난국운동하고 국민의힘을 갖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야당인가? 뭐 이런 비판을 페이스북 글에 올렸어요.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에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 직전임에도 제1야당은 욕을 먹는다.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등등.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전국을 추례한 장본인이 정신적 씨도 아니에요. 왜 탄핵에 가담해서 이런 일을 좌파 숙주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한번 먼저 처참한 참여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투쟁을 한번 해보시죠. 말만 하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공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응? 뭐 그래 결론은 그렇게 냈어요.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다시 세우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의 모습을 되찾다. 그거는 탄핵 문제부터 과감하게 바로 잡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말 탄핵이 잘못됐다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면서 야당의 힘을 모으고 그 잘못된 기획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 정권의 정통성이 없음을 시작으로 문재인 퇴진을 같이 해치고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 게이트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헌법의 위반 여부를 가리면서 탄핵을 하든지 이 정권을 빨리 끝장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아직도 본인이 탄핵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대표로 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적을 정리한 홍준표 씨도 언론들이 일단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받으니까 뭐 어중간한 이중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역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은 기본적인 노선 설정이라든지 보수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안 돼 있는 아주 잘못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제가 비판을 앞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데 일조하고 103명의 그런 몫을 다하지 못하는 야당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당은 계속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지금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래서 들러리즘. 이렇게 되면 영민주화, 유사전체주의로 민주주의 동말을 구하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은 다 들러리주의죠 말이야. 형식은 다 가짜로 하고 내용은 다 좌파, 파쇼 독재로 끝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망국의 들러리즘과 민주주의 동말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그래도 결점이 많지만 좋은 체제라는 그런 역사적인 정의와는 별개로 그나마 장점이 있는 그 민주주의가 다 퇴색하고 그나마 우리가 합의하고 갖고 와야 될 그런 국민주권주의라는 개념이 뭐 법조문에만 살아있고 현실에서는 다 사장되는 이런 현실을 민주주의 종말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심각한 지경을 이제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망국의 들러리즘과 민주주의 종말이다. 다 들러리 쓰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본질적인 야당으로서 역할이 안 되니까 들러리만 서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작년에 저희들 3대 악법 저지운동할 때 공수처법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으려고 애쓰고 국회에 들어가서 맨날 기자회견하고 목이 터져라고 손 발목에 불을 트면서 텐트 치고 투쟁했습니다마는 의석을 가진 그 당시 이름 바꾸기 전에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PK나 들고 쇼나 하다 끝나고 들러리 쓰고 결국은 다 내줬잖아요. 통과되지 않을 법이 통과됐고 그나마 뭐 통과될 때 명분은 뭐였어요? 응?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저쪽 민주당 애들이 이야기하니 그걸 믿어버리고 순진하게 들러리를 써준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의 목을 가지고 합의 통과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6명이 합의를 해야지 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데 지금 5명까지는 뭐 자기들 사람들을 채워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 의견이 일치된 2명 야당이 반대하니까 원하는 후보가 지금 추천이 안 되니까 그 법을 개정해서 5명만 찬성하고 야당 2명이 반대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야당은 좀 들러리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 들러리즘이다. 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18일 날 공수처장 그동안의 추천위 활동이 종료됐고 야당도 창성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장을 세울 거니까 이 법을 통과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민주당 그 당시 지도부의 말을 듣고 물론 뭐 형식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예측했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야당이 요구하는 비토권은 뭐 180명 거대 여당 플러스 좌파 진영 200석 합하면 어떻게 막겠어요? 응?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야당이 비토권이 없어지는 거죠. 또 들러리 쓰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억지 논리, 궤변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문재인 씨가 사인만 하면은 참 어떤 모습이올지 참 가관일 겁니다. 응? 헌법에도 없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괴물처럼 응? 헌법기관인 검찰청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전 역할을 하는 그런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법을 이렇게 야당이 무기력하게 말이죠. 속고 또 말은 막는다고 하는데 막을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봐왔잖아요. 이 들러리 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판검사까지 사찰하니까 재판과 또 검사가 수사하는 그런 내용도 다 좌지우지할 거고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되는 우리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 이거 수사하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문제 수사하고 있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청와대 정권 실수에 미리 다 뭐 은폐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아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사설 정치 경호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감찰위원회가 무소의 불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면서
시진핑 체제를 바치는 기종인데 비슷한 국가가 사유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일당 독재국가, 파쇼국가의 홍위병 효과를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법조인들의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법 비토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막을 길이 있나요? 뭐 지금 보면은 제가 보면은 참 막을 길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좀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뭐 이번 주에 내일 뭐 대구에 가서 가덕도 공항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문제가 우리 여의도가 숱한 그런 가십을 뿌리면서 국회가 일시 정지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저 야당 모습 가지고는 내가 어제도 거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대구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 지금 이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과거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과거에는 김해공항이 가장 그래도 경제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미래 확장성도 있다고 결론을 냈었는데 2등은 밀양공항이 3등이 가덕도인데 왜 갑자기 이거 결론을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하고 태스크포스팀 몇 명 검증위원 몇 명이 모여서 결론을 바꾸고 말이죠. 신공항 검증 용역비까지 책정을 해놓고 특별법까지 만든다. 가덕도를 다시 추진하려는. 이거는 우리가 월성 1호기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억지로 말이죠. 보고서를 바꾸고 경제성 평가도 억지로 막 조작을 하고 안전성 평가 문제도 그렇고 이거 똑같은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야당이 들러리를 쓰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103명이 국회의원 빠치 다 던질 거고 투쟁한다면 아마 이렇게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아무리 이들이 국민을 무시하더라도 그런 힘이 모이고 결기가 있으면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고 다 그냥 통과시켜주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당도 우습게 보고 국민도 우습게 보고. 아마 우리 공화당이 원외 정당만 아니었으면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라도 전파가 돼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여론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권 세력이 그 무슨 저 정책의 합리성 평가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다서 면제하고 말이죠. 이런 프로젝트 밀어붙이는 거 보면 참 국민은 없어요. 국민은 없는 정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야당이 똘똘 뭉쳐서 범야권 투쟁위원회도 만들어서 견제를 하고 이런 것부터 딱 정권을 혼을 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자기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표가 도움이 되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제 상관없대. 똑같아. 저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가덕도 공항이 오면은 뭐 나라 국고가 10조 원이 낭비가 되든 말든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덕도파로 나눠져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겠죠. 또 밀양공항이 오면은 표를 도움받는 사람들은 밀양파. 김해공항을 원래대로 추진하면 도움받는 김해파. 이렇게 신공항 논란에 딱 각이하게 찢겨가지고, 예? 이게 뭐 야당이 뭐, 일단은 국가의 큰 예산 낭비가 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표행위에 가담하고 본인들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말장난들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하더라도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하더라도 멋있게 4년을 하고, 물론 뭐 국회의원 하면 특권도 많고 대접도 받고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다고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하는 게 야나 뭐가 달라요 지금 하는 게. 다들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세금들 그냥 김해 신공항 원래 검증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거기 추진하면은
내가 들기로는 한 5조 정도면은 이렇저렇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가덕도 뭐 섬에 매립 비용이 뭐니 해가지고 막 10조까지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이걸 정말 뭐, 세종시 수도 이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 좀 봐서 대통령 됐다고 그래. 똑같은 지금 매표 파퓰리즘, 정치 사기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응?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나서 물러났으면 그걸로 끝나고, 자기들 당원 당규에 그렇게 부끄럽게 물러난 데는 재보궐선거 후보 안 낸다고 그랬는데, 또 무슨 뭐 여론쇼를 해가지고 당원들이 뭐니 하면서 뒤집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내후년 국민 세금 틀어가지고 매표 행위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응? 이미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국제적인 전문 업체가 평가를 해서 공증을 해놔야지 아무런 시비가 없겠다. 그래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사가 그 당시 그 다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공항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나왔잖아요. 밀양이 이 3위는 가덕도로 가장 꼴찌인데, 국가의 100년 대계는 없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치 사기꾼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책사업이고 뭐 없어요. 말이 국책사업이지 이게 사책사업이지 무슨 국책사업입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정파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놈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이 가덕도 신공항, 물론 지역 주민들이야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이득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뭐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중에는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자, 이거는 주사파 권력에서 원전산업 폐기한다는 거하고 뭐 비슷한 그런 논리로 전개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김해공항을 그냥 확장해서 쓰면 예산도 4조 1,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덕도로 이렇게 하면은 바다 매립 비용 등 총 10조 7,578억, 그래가지고 6조 5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조 원짜리 매표행위라는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세금 국책사업 프로젝트가 정파들에게 노력의 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또 보는 것이다. 야당은 들러리 쓰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죽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금주주의네, 금주주의. 매표행위, 금주주의. 예? 지역민이 원한다고 표가 있으면 국민세금을 막 써도 됩니까? 중앙정부는 왜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야 뭐 지방논리로 그런다 치고. 지금부터 이렇게 장난치는데 2022년도 정권이 4월이 걸린 대선에는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이거 참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 뭐 그 당시 여기 저 김해공항 검증위원회 뭐 했던 위원들이 뭐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여기저기 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말이에요. 양심과 진리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치 논리 때문에 아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니까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파쇼 정권이라는 말이. 뭐, 그 오거돈 씨 부산시장 때 성추행한 거 말이죠. 응? 권력형 성범죄를 그래 덮고 부산 시민들의 표를 매표해가지고 부산시장 당선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성추행 대가로 국민혈세 10조가 이렇게 투입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역사를 인용하면서 아니 이거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10조 원 프로젝트 하나 못 막고 가덕도파, 밀양파, 김해패로 야권이 분열돼서 이러면 무슨 힘이 나와서 이걸 막겠어요? 부산 지역 의원들은 아이고 슬그머니 아이고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데 하면서 야당 역할도 포기하고 또 세종시 수도 이전할 때 충청 지역구 의원들 다 말 바꿨듯이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럽니다만 이게 아주 조그만 사례 같지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또 월성 1호기 그 폐쇄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 가덕수 사례가 또 하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2조 500년 이씨왕조에서 양반층이 특권만 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일제 패망의 36년 치오고 역사를 만들었는데 개혁 사상가들이 좀 국가를 혁신하고 시스템을 혁신해서 생산력이 있고 발전력이 있는 그런 다이내믹한 사회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말장난하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다 사장되고 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패망해서 이게 분단국가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없다가 1392년에 인가요? 체주 이성계가 이시주선 만 200년 동안 그래도 비교적 평온하다가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그 모습들 잘 보이잖아요. 이제 너무 방심하고 뭐 설마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죠. 동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 정치인은 이산해, 유성룡, 서인은 송광정철하고 윤두수 이런 인물들이 당파 싸움을 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임난을 쳐들어오네 많이 하다가 결론은 뭐 유성룡 씨가 쓴 징비록에서 기록을 인용하면 뭐 180만 명이 조선 백성 180만 명이 도륙당했다니까. 결국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재산권이니 뭐니 다 뺏기는 그런 임진왜란이 거의 뭐 10년 전쟁이었잖아요. 참혹한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동인은 뭐 남인 북인 갈리고 서인은 노론 소론 나눠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다 또 임진왜란의 교훈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병자호란 맞아가지고 또 인주라는 임금이 말이죠. 남한산성에 내려와서 땅에다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나고 조선의 그 예쁜 여자들은 50만 명인가 청나라에 압송당해서 말이죠. 노예처럼 끌려가고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그래 국회의원 정도 되고 정치를 하겠다는 놈들은 그런 역사의식은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짓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라는 그렇게 형편없어 지금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좀먹고 부패하고 종말을 구하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지금 뭐 가덕독파, 밀양파, 김해파 야권이 싸워야 되겠어요? 저 파시오 독재 정권을 바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저는 뭐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신껏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아부 안 하고. 네, 다 떠들었습니다. 10몇 분 동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당에 2년 전에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으로 9월 말에 오기 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출마하다가 뭐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당시 뭐 홍준표 체제에 뭐 그 엉터리 같은 비대위 김병준이 드리고 이럴 때 제가 투쟁하다가 썩어 빠진 놈들이라고 나와서 우리 당에 와서 투쟁한 것을 지금 굉장히 큰 보람으로 알고
그나마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됐어도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애국 활동을 행동으로 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대체 저 당은 정말 갈수록 보수를 망가한, 정말 무슨 잡탕들이 모여있는 무슨 조합같이 보이죠.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내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응? 지금 보세요, 지금 집권당의 당대표란 이낙연이, 또 영의정하고 있는 정세균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가덕도로 가는 게 또 맞다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일제시대 한일합방 조약 막 이럴 때 이완용이 도장 찍고 하는 얘기하고 다 이래가지고 자신들이 정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뻔히 지금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는데도 표 얻고 정권 연장하는 거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사장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이거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런 걸 아주 똘똘 뭉쳐서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라고, 정말 정권을 찾아올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거부터 다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투쟁해서 중지시켜야 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백날 뭐 좋은 소리 해봤자 이런 때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들을 위한 정치하는 놈들이라는 게 다 밝혀지고, 혹시나 옳은 소리 하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지적도 많이 하고, 뭐 최고위원회, 또 기자회견, 또 집회,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입이 아플 정도예요, 입이 아플 정도. 또 한 가지 또 뭐 국제적으로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당원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뭐 신문을 좀 자세히 읽는 분들은 뭐 보았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피격, 소각 된 사건, 뭐 이 정부는 그건 뭐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규명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헌법 정신을 맞고 헌법을 지키는 정권인데, 이건 뭐 지금 보면은 이번에 여기 나왔네요. 보니까 지난 18일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6년 동안 연속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계속 2005년부터. 근데 이번에 그 해양수산부공원 이모씨 사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불참해버렸어요. 올해도 불참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아닙니까 북한이? 살인, 고문, 조직적인 납치,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 완전히 뭐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체포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당장 우리 6.25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큰 당사자가 되고 이산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6.25 때 납북된 국군 포로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에서는 입을 다물고, 왜? 종북 정권이니까, 주사파 정권이니까. 오히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27개국이죠, 회원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8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시키는데, 우리 정부는 제안자로도 참여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헌법은 뭐하러 놓은 거예요? 헌법 뭐 안 지키려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북한처럼 김정은이 말이 법이 돼서
통치하는 독재국가지. 민주주의가 헌법에 의한 헌법 정신을 안 지키면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대한 내가 보기에는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인 작태입니다, 작태. 응? 뭐 외교부는 뭐 불참한 이유로 뭐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어쩌고 다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헌법의 이념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논리로도 그건 합리화될 수 없어요. 똥개 역할하는 외교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라리 부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뭐 외교부가 통역분지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뭐 출세도 하고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도대체 뭐 하는 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뭐가 응? 한반도 정세 뭘 감안했어? 이럴수록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념적인 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이런 거에 대해 인권 문제 이걸 제기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간 역사관도 다 파괴된 그런 교육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잖아요. 교육도 안 되고 헌법도 무시되고 말이에요. 뭐 물론 북한 정권도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중국과 국경 폐쇄하고 막 가장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북한 내부에 뭐 골마 터진 듯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상한 징후들이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국제매대에서도 대한민국은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정권이다. 이제 마저 판박이로 돼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 외교적인 성과 다 까먹었어요. 돈만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신인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코로나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통제만 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잘 인도주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 또 칸타나 인권을 보고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그 이모 씨 문제,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 특히 거론을 했어요. 인권 결의를 해서 뭐 그래서 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총살 책임 규명 및 유가족을 보상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에 이런 거를 가능하게 유엔에서 지금 조사를 할 테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랬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뭐 재반 상황을 감안했느니 뭐니 하면서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벌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헌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민주주의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관례법도 다 무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신문 사설은 이렇게까지 표현했더구만요. 김정은에게 굽실대면서 국민 생명권도 인권의 가치도 다 팽개치고 대한민국을 문명국 아닌 야만국으로 만든 반역적 행태다. 반역적 행태. 반역이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왕에게 반기 들리면 말이죠. 역적이라고 해서 삼족을 멸하고 부족을 멸하고 이런 행태를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거역하면 그것이 반역이에요. 이런 중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간지 사설은 끝맺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빠진 정보가 아닌가? 참, 얼빠진 정보가 아닌가? 이 8자에 그냥 모든 게 들어있네. 얼빠진 정보가 아닌가? 참. 아이고, 정말 얼빠졌어요. 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 되는 날, 현충원 참배하면서 전쟁이 포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고 하더니, 아니, 지금 북한에 백신 나눠주자고. 대한민국 국민 맞을 백신도 지금 확보도 못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만 생각합니까?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 그만두고 북한에 가서 좀 사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 아니야. 이 나라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정말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이인영 씨가 민족주의자라면 저 간악한 독재 정권의 무리들을 빨리 끝내고 고통받는 순수한 북한 주민 2,300만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한 만큼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루어놓은 그런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체제로 바꾸는 것이 이인영 씨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요. 북한을 생각하는 거지. 독재 정권이나 돕고 있는 김정은의 똥구멍이나 빠는 그런 논리가 북한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민족주의자 아닙니다. 반인륜주의자고 반민주주의자고 반헌법주의자예요. 그런 독재자 도우면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미국의 국무부가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 공산당에 면피 주고 그래. 중국 공산당이 지금 평양을 지원해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는 게 IAEA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왜 친중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합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면 균형 외교면 안 돼요.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에서 중국과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지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얘기를 해. 그러니까 친중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뭐 IAEA가 지난번에 9월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핵 활동은 핵은 개발하지 않고 있고 뭐 핵무기는 뭐 위험이 안 되고 다 무슨 비핵화니 뭐 이런 거 뭐 판문점 선언 뭐 그 실질적인 북한이 하는 짓거리하고는 그냥 생쇼 평화쇼 거짓쇼나 하는 그런 말장난에 불과했지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뭐 10번 100번 생각해 보면서 응? 참 어제도 제가 광화문 공항장 가서 그거 또 기자회견으로 가는데 그나마 우리가 쓰던 그 이순신 동상 앞에 거기도 못 쓰고 무슨 공사한다고 저 세종문화회가 계단 옆에 가서 했는데 에이 도대체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멀쩡한 광화문 광장 10년도 안 된 거 800억 들여서 공사한 것도 철거 비용 700억 들이고 한쪽 노선만 왕복으로 만들고 이쪽 세종문화회관 쪽은 공원화 한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장 차기 시장이 나와서 다시 평가해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서 하면 되지. 우리 같은 세력들은 또 태극광장에다 뭐도 하고 좌파 정권 투쟁하는 근거지 되니까 못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응? 뭐 작년만에만 해도 매연일 말이죠. 저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응? 토착 왜군이 뭐냐 하면서 일본과 각 세워가지고 뭐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느니 뭐니 하더니 또 갑자기 요즘은 응? 스가 정권 들었으니까 뭐 쫓아다녀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일본 쫓아가가지고 느닷없는 또 러브콜을 하고 말이죠. 뭐 이미 다 분석이 됐잖아. 언론에서 이미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분석을 다 해놨어요. 아마 내년에 이제 동경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거기 김정은이 불러들어가지고 일본하고 개최국인 일본하고 또 미국 신임 대통령 불렀어. 미일 남북한 정상회담 통해서 또 뭐 이상하게 제2의 뭐 판문점 선언 같은 거 만들어서 평화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또 살려주고 응? 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 독재 정권 가면 갈수록. 아이고 작년에 죽창가 부르고 뭐 우리 공화당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뭐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또 예? 뭐 지난 14일 날 문재인 씨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라면 특정해서 한 말 같은데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되면
평화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북한 카드를 한번 이용해보라는 그런 권고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래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원연맹 회장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마치 동경올림픽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나 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문정권 인사들이 토착외구가 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다. 참. 그래서 동경올림픽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고립을 탈피시키는 그런 생쇼를 위해서 어림도 없죠. 미국하고 일본이 이거 할 리도 없고요. 이미 이 정권은 다 본색의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뭐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구상이 있어서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풀리지도 않고 있고 또 이런 거 한다고 또 막 갑자기 원칙 바뀌어서 이상한 짓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뭐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고 말이야. 원칙만 강조하고 있고. 제2의 하노이 쇼를 벌이면 안 돼요. 또 말장난해가지고 표 얻는데 도움되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말이죠. 뭐래도 한반도에 평화라도 온 것처럼 말장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바닥이나 이런 거는 따라오지 않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더욱더 공인해주고 남한은 북한 핵에 인질이 돼서 뭐 겉으로는 우리가 뭐 경제력이 30배 40배 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속국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자꾸 키워주고 거짓평화 논리만 이렇게 선전하는 장이 되면 안 되겠다. 바로 보수 정당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따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보수가 아니니까 맨날 뭐 가덕도공항 가지고도 가덕도파, 밀양파, 김해파니 이런 짓거리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책임지지 않는 주사파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야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들러리만 쓰는 거예요. 야당이. 예? 그냥 들러리만 쓰는 거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특권 누리면서 호의호식 하니까 들러리만 쓰는 거고 또 정부의 국제사업에 무슨 의원이니 무언이냐 하는 참여하는 전문가들 지식인들도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엉터리 같은 양심에 꺼리 끼고 막 압력이나 받는다고 그러고 아예 가서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들 들러리 쓰고 있어요. 나라에 망하는데. 우리 공화당만이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만 옳은 소리하고 그나마 제한된 환경입니다만 집회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방송을 해서 그래도 옳은 소리 하는 데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수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정당 만들고 뭐 한다고 뭐 한다는데 뭐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겠지만은 행동하는 걸 못 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나미 님도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들러리 쓰는 많은 가짜 정치인들, 가짜 지식인들, 가짜 전문가들 때문에 헌법을 지키지 않는 가짜 정권의 들러리들로 전략해서 자신들은 이득을 보고 뭐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사장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소리 하고 더 악화되는 걸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만국의 들러리즘과 민주주의 종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게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제가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같이 여론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대구 집회니까 대구 애들 오셔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가덕동항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외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